겨울의 초입,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낡은 주택가를 휘몰아쳤다. 오후 3시의 햇살은 힘없이 빌라의 벽을 비추다 이내 사라졌다. 김은주. 그녀의 나이 66. 정년퇴직한 중학교 국어교사라는 반듯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이제 온통 무채색이었다. 퇴직 후 찾아온 깊은 우울감과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된 남편. 김종환. 두 사람은 각자의 고립된 세계에 갇힌 채 매일 텅 빈 침묵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은주는 손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남편의 냄새를 덜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둔 탓에 집안의 공기는 이미 냉골이었다. 3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종착역에 다다랐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성장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끼던 그녀의 삶은 이제 남편의 병시중과 허들의 실로 채워져 있었다. 삶의 목적을 잃은 듯한 상실감과 공허함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골목을 돌아 재래시장에 들어서자 시끄러운 소음과 활기 넘치는 풍경이 그녀를 압도했다. 싱싱한 채소와 생선들이 쌓여 있었고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하지만 은주는 그 활기에 동화되지 못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그녀는 사람들 속을 걷고 또 걸었다. 남편의 죽을 끓이기 위해 닭 한 마리를 샀고 마늘과 생강을 조금씩 더 담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들이었다. 장바구니가 묵직해질 무렵 시장의 한적한 구석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은주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상가 건물 벽에 기댄 채 웅크리고 있는 하얀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배가 잔뜩 불러온 것으로 보아 곧 새끼를 낳을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 개의 꼬질꼬질한 모습이 장사에 방해가 된다며 쫓아내려 했고 어떤 사람은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백구는 사람들의 위협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기력조차 없는 듯 가만히 떨고 있었다. 그 눈빛은 깊은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처연한 눈빛이었다. 은주는 백구의 눈빛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개의 눈빛이 마치 자신의 거울을 보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존재. 그녀는 백구를 보며 자신을 보았다.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은주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상인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백구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백구는 경계하는 기색 없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둘 사이에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흘렀다. 장바구니에서 삼계탕용 닭을 꺼낸 은주는 작은 조각으로 찢어 백구 앞에 놓았다. 백구는 처음엔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그 모습이 안쓰러워 은주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야, 할머니 그게 데려가시게요. 지금 유기견 센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한 상인이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묵직한 배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백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은주는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교사 시절 어려운 학생들을 외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백구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복슬복슬한 하얀 털이 아름다워
복실이라고 불렀다. 왠지 이 아이가 집에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잃었던 삶의 목적이 다시 생긴 것 같았으니까. 그녀는 복실이를 품에 안고 걷는 동안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휠체어에 앉아 창문 너머로 바깥을 내다보는 남편 종환의 모습이 보였다. 뇌경색 후 반신불수가 된 그는 늘 무표정했고 그의 모습은 처량해 보였다. 여보, 나왔어요. 은주는 문을 열며 들어섰다. 종환은 묵묵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품에 안긴 백구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개까지 키우겠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만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판에 개까지 데려온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복실이의 눈빛을 본 순간 종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아련하고 그리운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어린 시절 키웠던 개를 떠올리는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은주는 거실 한쪽에 복실이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낡은 담요를 깔고 물그릇과 밥그릇을 준비했다. 복실이는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배를 쓸어내렸다. 곧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 같았다. 은주는 밤새 복실이 곁을 지켰다. 혹시 새끼가 태어날까봐, 혹시라도 아플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봐주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느꼈다.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았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와 달리 일찍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복실이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복실이의 몸이 주기적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배의 움직임이 전보다 훨씬 빨라 보였다. 그녀는 직감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복실이는 은주가 준비해준 담요 위에서 조용히 진통을 겪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꾹 참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건강하고 용감해 보이던지 은주는 괜히 눈물이 났다. 생명이 탄생하는 신비로운 순간을 목격하게 된 것이 감격스러웠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복실아. 천천히 해도 돼. 그녀는 마치 학생을 달래듯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복실이도 은주의 손길을 느끼며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다. 작고 까만 덩어리 같았지만 이내 꿈틀거리며 움직였다. 복실이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핥아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새끼가 연이어 태어났다. 모두 건강해 보였다. 은주는 깨끗한 수건을 준비해서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교사 시절 아이들을 돌보던 손길이 저절로 나왔다. 작은 생명체들이 어미의 젖을 찾아 기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종환도 신기하다는 듯 휠체어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오랫동안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호기심 어린 표정이 스쳤다. 아직 더 있는 것 같은데. 종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대로 복실이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새끼가 차례로 태어났고 잠시 쉬나 싶더니 마침내 일곱 번째 새끼까지 세상으로 나왔다. 다른 새끼들보다 조금 작았지만 역시 건강해 보였다. 7마리나. 종환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없었던 기쁨이 담겨 있었다. 뇌경색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다. 은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다. 남편이 이렇게 생기를 되찾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실이는 모든 새끼를 낳고 나서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핥아주며 자신의 곁으로 모았다. 7마리 새끼들이 어미의 따뜻한 배에 매달려 젖을 먹는 모습을 보니 은주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집안에 생명의 온기가 가득 찬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은주와 종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복실이와 새끼들을 확인하고 밥을 챙겨주고 산책을 시켜주었다. 종환도 조금씩 변화를 보였다. 휠체어에서 손을 뻗어 새끼들을 쓰다듬기도 했고, 아내와 나누는 대화도 늘어났다. 행운이가 가져다준 기적이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그날 오후 은주가 복실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무거웠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던 종환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은주의 품에 안겨있는 복실이를 향했고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개까지 키우겠다고. 종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은주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판에 짐이 될 생명을 집으로 데려온 아내가 야속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단순히 개 때문이 아니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그는 자신의 존재가 아내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무기력함과 자존심의 상실이 그를 짓눌렀고 그 감정들이 복실이를 향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었다. 여보, 이 아이 좀 봐요. 얼마나 불쌍해. 춥고 배고파서 떨고 있었어. 은주는 복실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다. 복실이는 은주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그들의 눈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종환은 아내의 행동이 무책임하게 느껴졌고 은주는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실망했다. 불쌍하면 세상의 모든 불쌍한 걸 다 데려와서 키울 텐가. 당신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도 힘든데 개까지 키우겠다고. 종환의 말은 은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은주에게 상처를 주었다. 은주는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복실이를 거실 한쪽 구석에 내려놓고 낡은 담요와 물그릇, 밥그릇을 챙겨주었다. 복실이는 고맙다는 듯이 은주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자리에 누웠다. 그날 저녁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종환은 밥을 먹는 둥마는둥했고 은주는 그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수저를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종환은 휠체어를 끌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은주는 거실에 홀로 남아 복실이를 바라보았다. 묵직하게 불러온 복실이의 배는 마치 곧 터질 것만 같았다. 은주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밤이 깊어지고 거실에는 빗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종환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는 아내에게 모질게 말했던 것이 후회되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할 수 없었다. 그는 복실이를 데려온 아내에게 화가 났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그 개의 눈빛이 신경 쓰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거실에 희미한 불빛을 보며 종환은 복실이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했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종환은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복실이가 있는 쪽에서 들려왔다. 은주가 다급하게 복실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종환은 뇌경색 이후 처음으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그는 기어코 침대 가장자리에 몸을 일으켜 앉았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본거실의 풍경은 종환을 멈춰 세웠다. 은주가 복실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복실이는 온몸을 떨며 힘들어하고 있었다. 종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다. 은주는 복실이의 몸을 마사지해주며 계속해서 속삭였다. 힘내. 복실아. 내가 여기 있어. 그들의 모습은 마치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함께 싸우는 전우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다. 작고 검은 덩어리 같았지만 이내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이었다. 은주의 얼굴에 안도감과 경이로움이 교차했다. 여보, 첫째가 태어났어요. 은주는 흐느끼며 종환을 향해 속삭였다. 종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눈물로 촉촉해져 있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뇌경색 이후 굳어있던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새끼가 연이어 태어났다. 모두 작고 연약했지만 건강하게 울음소리를 내며 어미의 품을 찾았다. 복실이는 힘이 들었을 텐데도 새끼들을 핥아주고 자신의 몸을 감싸주었다. 은주는 새끼들을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며 복실이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손길은 정교하고 다정했다. 마치 평생을 해온 일처럼 말이다. 그 모습을 보며 종환은 은주가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아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을 떠올렸다. 항상 학생들의 성장을 기뻐하고 아픈 아이들을 외면하지 못했던 그녀의 모습이 복실이와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에 겹쳐 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7번째 새끼가 태어났다. 다른 새끼들보다 조금 작았지만 역시 건강한 생명이었다. 7마리. 종환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생명이 한꺼번에 태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기적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이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작은 생명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궁금해졌다. 은주는 모든 새끼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복실이는 새끼들을 품에 안고 고요히 잠들었다. 은주는 잠시 동안 새끼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온기가 온 집안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갑고 공허했던 집은 이제 생명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은주는 새끼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작고 부드러운 몸이 그녀의 품에 느껴졌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이 작은 생명들이 그녀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선물해 준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감동과 감사,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 덕분에 자신의 삶도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은주는 품에 안은 새끼를 조심스럽게 담요 위로 내려놓고 그들의 작은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복실이와 새끼들 곁에 누웠다. 그들의 숨소리는 마치 조용한 자장가처럼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잠이 들기 전 그녀는 문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종환의 시선을 느꼈다. 종환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복실이와 새끼들처럼 은주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작은 신호였다. 복실이의 출산 이후 김은주와 김종환의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냉랭한 침묵과 정적만이 감돌던 집은 이제 작은 생명들의 온기로 가득 찼다. 7마리 새끼들의 작은 발소리가 타닥거리며 마루를 뛰어다녔고 배고플 때마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복실이는 어미의 젖을 찾는 새끼들을 품에 안고 쉴 틈 없이 보살폈다. 집은 더 이상 차갑고 공허한 공간이 아니었다. 생동감과 활기, 그리고 따뜻함이 넘실거리는 곳이 되었다. 은주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새끼들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작은 몸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에는 안도감과 행복이 밀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정년퇴직 후 찾아온 상실감과 우울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했다. 그녀는 새끼들을 위해 밥을 챙겨주고 잠자리를 보살피고 그들의 작은 몸을 닦아주며 하루를 보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잃었던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텅 비어 있던 그녀의 마음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종환에게서 시작되었다. 뇌경색 이후 자신의 방에만 갇혀 지내던 그는 이제 휠체어를 끌고 거실로 나오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주는 그가 몰래 새끼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종환은 휠체어를 끌고 새끼들이 놀고 있는 곳 근처로 다가갔다. 그는 말없이 새끼들을 바라보았다. 새끼들은 그의 무뚝뚝한 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휠체어 바퀴 근처를 기어다니거나 그의 발에 매달렸다. 어느 날 오후 은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종환은 몰래 새끼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뇌경색 이후 힘이 없었고 근육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겨우 손을 뻗어 한 새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새끼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그의 손바닥에 부드럽게 몸을 비볐다. 그 순간 종환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재빨리 손을 거두었고 그의 표정은 다시 무뚝뚝해졌다. 하지만 은주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남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종환의 신체적인 회복도 서서히 시작되었다. 그는 휠체어를 밀 때 전보다 더 강한 힘을 쓸 수 있었고 가끔씩 굳어있던 다리에 힘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다. 마치 새끼들이 그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 준 것만 같았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끼들에게 줄 물을 먼저 챙겼고 은주가 모르는 사이 몰래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반찬을 떼어주기도 했다. 복실이는 그런 그를 빤히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뿐이었다. 새끼들이 눈을 뜨고 뒤뚱거리며 걷기 시작하자 그들의 매력은 이웃들에게도 전해졌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옆집에 사는 초등학생 민호였다. 민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민호의 어머니는 늘 슬픔에 잠겨 있었다. 어느 날 민호의 어머니가 민호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은주의 집 마당에서 놀고 있는 새끼들을 발견했다. 민호는 평소라면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새끼들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다. 그는 은주의 집 마당으로 달려가 새끼들을 바라보았다. 새끼들은 민호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다. 민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생명체에게 관심을 보였다. 할머니, 혹시 이 아이들 만져봐도 될까요?
민호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는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다. 민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새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새끼는 민호의 손길을 느끼고는 그의 손바닥을 핥아주었다. 그 순간 민호의 입에서 작게 멍멍 하는 소리가 나왔다.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엄마, 우리 민호가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들이 단순히 귀여운 존재를 넘어 어떤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후로 민호와 그의 어머니는 매일 은주의 집을 찾아왔다. 민호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새끼들과 놀면서 조금씩 더 밝아지는 것 같았다. 그는 새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고 그 이름들을 부르며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변화는 아랫집에 사는 최 할머니에게서 나타났다. 최 할머니는 평생 관절염으로 고생하며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했다. 그녀는 늘 통증에 시달렸고 우울해 보였다. 최 할머니도 소문을 듣고 은주의 집을 찾아왔다. 은주는 최 할머니에게 새끼들을 보여주었다. 최 할머니는 새끼들을 품에 안고 한동안 쓰다듬었다. 어휴, 이 작은 생명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겠네. 최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날 이후 최 할머니는 매일 은주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와 새끼들과 놀아주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최 할머니가 지팡이를 두고 혼자서 걸어왔던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다리가 불편했지만 통증이 전보다 훨씬 덜하다고 했다. 그녀는 새끼들을 보며 웃었고 새끼들과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통증을 잊을 수 있었다. 이처럼 복실이와 새끼들은 이웃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들의 존재는 단순히 귀여운 강아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었다. 은주의 집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랑방이 되었다. 사람들은 새끼들을 보며 웃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주는 이런 변화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삶의 목적을 잃고 헤매던 그녀에게 이 작은 생명들이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준 것이었다. 종환도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복실이와 새끼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작은 생명들을 통해 자신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실로 나와 휠체어를 끌고 새끼들 곁에 앉았다. 새끼들은 그의 무뚝뚝한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휠체어를 장난감 삼아 놀았다. 종환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전에 없던 편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김은주와 김종환의 집은 더 이상 조용하고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기적의 집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복실이와 7마리 새끼들이 가져온 작은 변화들은 소문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고민을 안고 그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은주의 집은 희망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옆집에 사는 민호였다. 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어머니는 민호가 평생 말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새끼들과 놀기 시작하면서 민호의 눈빛은 생기를 되찾았고 그의 입에서는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은주의 집 마당에서 새끼들과 놀던 민호가 갑자기 한 새끼를 가리키며 멍, 멍이라고 서툰 발음으로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우리 민호가, 우리 아이가 말을 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언어를 사용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의 첫 번째 소통이었다. 또 다른 기적은 아랫집 초의 할머니에게서 일어났다. 평생 관절염으로 고생하며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걷지 못했던 그녀는 매일 새끼들을 보러 왔다. 그녀는 새끼들을 품에 안고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놀랍게도 지팡이를 집에 두고 은주의 집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혼자 힘으로 걷고 있었다. 아이고, 은주야, 이 작은 천사들 덕분인가 봐. 거짓말처럼 아픈 게 싹 사라졌어. 최 할머니는 새끼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던 고통은 아니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희망이 그녀의 몸을 움직이게 했다. 이런 소문들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만성불면증에 시달리던 동네 아주머니는 새끼들을 본 날 밤 10년 만에 숙면을 취했다고 했다. 우울증으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젊은 청년은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야기가 쌓여갈수록 그들은 복실이와 새끼들에게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의심 대신 경이로움과 희망이 가득했다. 이 모든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이는 바로 김종환이었다. 그는 뇌경색 후 거의 포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의사는 그에게 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감옥처럼 느꼈고 그 어떤 희망도 품지 않았다. 그러나 복실이와 새끼들이 온 후 그의 몸은 미묘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다. 굳어있던 손가락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마비된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과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화는 계속되었다. 어느 날 아침, 종환은 휠체어에 앉아 거실에서 새끼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끼 한 마리가 그의 휠체어 바퀴에 올라타려고 애쓰고 있었다. 종환은 무심코 손을 뻗어 새끼를 잡아주려 했다. 그 순간 굳어있던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놀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온전하게 기능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의 의지대로 움직였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성적인 그의 내면은 이 모든 것을 부정했다. 그는 평생 논리와 이성을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기적이라는 비과학적인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었다. 그는 아내 몰래 자신의 방에서 재활 훈련을 시작했다. 굳어있던 다리에 힘을 주려고 애썼고 손가락을 펴고 주먹을 쥐는 연습을 반복했다. 그의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전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희망을 향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종환은 그제야 깨달았다. 기적은 복실이나 새끼들이 가진 특별한 힘이 아니었다. 진정한 기적은 희망이었다. 복실이와 새끼들은 그의 삶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촉매제였다.
그들이 가져온 생명력과 따뜻함이 굳어있던 그의 마음을 녹였고 그 마음이 그의 몸을 움직이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감옥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몸이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재활 운동을 하면서 아내 은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활기와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는 아내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회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오후 종화는 은주에게 말했다. 여보, 나 이제 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를 다시 받고 싶어. 은주는 남편의 말에 놀라 눈물을 글썽였다. 뇌경색 후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가 먼저 재활 치료를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종환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들의 집은 이제 단순한 기적의 집을 넘어 희망의 집, 그리고 사랑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거대한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은주와 김종환의 집을 둘러싼 조용한 기적은 더 이상 동네 사람들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소문을 들은 한 지방 신문사 기자가 취재를 위해 은주의 집을 찾아왔다. 며칠간 그는 동네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변화에 대해 들었고 종환의 놀라운 회복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기자는 이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었고 정성껏 기사를 썼다. 기사에는 기적의 백구, 절망을 딛고 일어선 가족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이 기사는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신문에 따뜻한 미담으로 시작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내 대형 포털 사이트에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고디오 방송국 PD들의 눈에 띄었다. 며칠 뒤 은주의 집 앞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마이크를 든 방송국 직원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연예인을 취재하는 것처럼 열정적이었다. 은주는 당황스러웠다.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관심은 부담스럽기만 했다. 김은주 여사님이시죠? 저희는 KBS 아침마당 제작팀입니다. 행운이, 아니, 복실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젊은 PD가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은주는 머뭇거렸지만 억지로라도 집 밖으로 나와야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다. 은주는 결국 간단한 인터뷰에 응했다. 그녀는 복실이를 처음 만난 날부터 새끼들이 태어난 순간, 그리고 종환의 회복과 이웃들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종환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 안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자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았다. 정말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회복이네요.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요? 기자가 물었다. 은주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폐증을 앓던 민호가 말을 하게 된 이야기.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최할머니가 지팡이를 두고 걷게 된 이야기. 만성 불면증 환자가 숙면을 취하게 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기적의 백구 가족. 희망을 전파하다. 은주와 종환. 그리고 복실이와 새끼들의 모습이 전국 TV에 방송되면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다. 처음에는 기쁘고 신기한 일이었다. 은주와 종환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감격했다. 이웃들은 자랑스러워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유명세는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은주의 집 앞에는 매일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와 함께 온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행렬은 끝이 없었다. 은주와 종화는 조용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방문은 그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고,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를 만져보겠다고 떼를 쓰기도 했다. 복실이와 새끼들은 낯선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에 지쳐갔고, 은주와 종화는 사람들의 시선과 요구에 시달리며 지쳐갔다. 그들은 더 이상 평화로운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개 한 마리 구했을 뿐인데. 은주가 지친 목소리로 종환에게 말했다. 종환도 답답했다. 그는 이제 휠체어 없이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지만 외부의 시선과 압박은 그를 다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회복에 대한 기쁨보다 이 모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다. 그리고 그들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은주의 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낯선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은주의 집으로 다가왔다. 김은주 씨, 댁이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은주는 직감적으로 그에게서 좋지 않은 기운을 느꼈다. 누구신데요? 그녀가 경계하며 물었다. 남자는 자신을 한민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애견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했다. 제가 찾고 있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몇 달 전 저희 농장에서 도망친 개죠. 한민석은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복실이와 똑같이 생긴 백구의 사진과 혈통서가 들어있었다. 이 개가 바로 제가 애지중지 키우던 진돗개 별이입니다. 제 개가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은주는 믿을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시장에서 버려진 채로 있었어요. 제가 직접 구조했다고요. 은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민석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버려졌다고요? 천만에요. 이 개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순종 진돗개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기적의 백구. 제 개가 맞습니다. 돌려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말에 은주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한민석의 눈빛은 복실이를 사랑하는 주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상품을 되찾으려는 사업가의 눈빛이었다. 그는 복실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나타난 순간 은주의 집을 감싸고 있던 기적과 희망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차갑고 냉혹한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종환이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서며 물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민석은 그런 종환을 무시하고 은주를 향해 말했다. 오늘 중으로 개를 제게 넘기지 않으시면 언론에 당신이 기적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은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민석이라는 남자가 남기고 간 폭풍은 김은주와 김종환의 평화로운 삶을 산산조각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협박적인 말은 은주의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기적이 가득했던 집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과 절망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했다. 종환은 굳어진 얼굴로 은주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 말이 사실이야. 우리가 키우는 개가 정말 그 사람이 키우던 개라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복실이는 시장에서 버려진 개였어요.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했을까요? 은주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한민석의 위압적인 태도와 냉정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주의 집은 다시 기자들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이로움 대신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다. 어제 한민석 씨를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복실이가 한 씨의 개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공격적으로 물었다. 은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들은 마치 그들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혹시 기적이라는 것이 모두 조작된 것은 아닙니까? 유명세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들은 은주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불쌍한 생명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온라인은 이미 은주와 종환을 비난하는 여론으로 들끓었다. 기적의 백구. 알고 보니 유명세 노린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민석은 자신의 SNS와 언론을 통해 은주가 복실이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실이가 값비싼 순종 진돗개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키웠는지에 대해 떠벌렸다. 사람들은 그가 제시한 복실이의 혈통서와 증명서에 속아 넘어갔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믿을 게 못 된다. 동물 학대다라는 악플들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종환은 극심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외부의 위협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원망했다. 뇌경색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감이 다시금 그를 덮쳐왔다. 그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은주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왜 그 개를 데려와서 이 난리를 만든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종환의 날 선말은 은주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처럼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집은 이제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낯선 사람들의 방문과 쏟아지는 비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찬 지옥이었다. 은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복실이와 새끼들을 바라보았다. 새끼들은 은주의 걱정을 모르는 듯 천진난만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들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민석의 위협과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복실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조용히 짐을 쌌다. 몇 벌의 옷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복실이와 새끼들이 먹을 사료를 챙겼다. 종환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는 우리 모두 다치게 될 거야.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 혼자 이 많은 개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종환은 휠체어를 끌고 다가와 은주의 손을 잡았다. 내가 지켜줄게. 당신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은주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아니에요. 당신이 여기 있어야 해. 당신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언론에 맞서 싸워야 해. 내가 여기 있으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야. 은주는 종환의 손을 뿌리치고 조심스럽게 복실이와 3마리 새끼들을 상자에 넣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놓을게요. 당신은 여기서 회복에 전념해줘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종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은주가 자신을 다시 버리고 떠난다고 생각했다. 은주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새벽, 복실이와 새끼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집을 나서는 순간, 종환은 휠체어에 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희망의 불꽃이 꺼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굳어진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다. 은주의 뒷모습은 그의 눈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김은주는 복실이와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어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 발자국 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남편 종환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과 이 작은 생명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혹시라도 뒤를 돌아보면 종환의 절망적인 눈빛을 다시 마주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더 이상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남편 종환의 얼굴만이 떠다녔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기쁨도 잠시. 그는 다시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복실이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지 않았더라면, 한민석이라는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을 텐데. 그녀는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잠시 도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강원도 상골에 있는 펜션이었다. 그곳은 그녀가 교사 시절 친하게 지냈던 동료 교사가 정년퇴직 후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사정을 설명했다. 친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언제든 와.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라고 말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친구의 펜션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했다. 한편 은주가 떠난 집은 다시금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종환은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은주가 마지막으로 두고 간 쪽지가 들려 있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떠나야겠어. 꼭 돌아올게. 그 짧은 글귀는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배신감을 느꼈다. 뇌경색 이후 자신의 무기력함에 좌절했던 그는 아내의 도움으로 조금씩 희망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에게 새로운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휠체어 바퀴를 굴려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다.
그는 은주가 복실이와 새끼들을 안고 사라진 그곳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뇌경색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은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떠났다는 은주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짐이 되어서 떠났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이 자리 잡았다. 김은주,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건강했다면 아내를 보호할 수 있었을 텐데, 복실이를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몸을 원망했다. 굳은 다리와 마비된 손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절망했다. 그날 이후 종화는 다시금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그는 밥을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의 몸은 다시 예전의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은주의 빈자리는 그에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 그녀가 없는 집은 마치 텅 빈 무덤 같았다. 그는 은주가 떠나면서 두고 간 희망의 불꽃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복실이나 새끼들의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가 믿었던 것은 오로지 은주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마저도 그를 떠났다고 생각했다. 한편 은주의 차는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강원도 깊은 산골로 들어섰다. 펜션은 그녀의 상상 이상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복실이와 새끼들을 차에서 내렸다. 녀석들은 낯선 풍경에 불안해했지만 이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듯했다. 친구는 은주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그녀를 위해 조용하고 아늑한 방을 준비해 주었다. 은주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녀는 며칠간 쌓였던 피로를 풀고 싶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완벽한 안식처였다.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도, 기자들의 질문도, 한민석의 협박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종환을 두고 온 죄책감과 그리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다. 그 눈물은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실이와 새끼들을 안전하게 지켜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이별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였다. 그녀는 종환과의 오랜 갈등과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그들의 관계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복실이를 만난 그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복실이를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복실이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믿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강원도 산골의 펜션은 은주에게 잠시나마 평화로운 안식처를 제공했다. 맑은 공기와 고요한 자연 속에서 복실이와 새끼들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은주는 그들을 돌보며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종환을 두고 온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잠시나마 숨을 쉴 틈을 주었다. 그녀는 가장 작은 새끼에게 희망 H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아이는 다른 형제들보다 몸집이 작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늘 반짝였다.
그녀는 희망이가 자신과 종환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희망이가 사료를 먹지 않고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은주는 깜짝 놀라 희망이를 안고 이리저리 살폈다. 희망이의 몸은 뜨거웠고 작은 코는 건조했다. 은주는 서둘러 동물병원에 연락했지만 이곳은 시골이라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1시간 넘게 가야 했다. 은주는 절망했다. 그녀는 희망이를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먹을 것을 먹이려 했지만 희망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희망가, 제발 힘을 내야지. 은주는 희망이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했다. 자신이 복실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더 빨리 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라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후회와 자책이 떠다녔다. 그녀는 희망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희망이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튿날 새벽, 희망이는 은주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의 작은 몸은 차갑게 식어갔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은주는 희망이의 몸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조용한 펜션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희망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남편과의 관계도, 평화로운 삶도, 그리고 이제는 가장 소중한 희망마저도. 한편 서울에 남겨진 종환은 은주가 떠난 후 다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은주의 빈자리는 그에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고 그 분노는 은주를 향한 원망으로 변해갔다. 그는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그때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은주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은주 씨, 남편분 되시죠? 희망이가 방금 죽었어요. 은주 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종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 희망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아내와 함께 되찾고 싶었던 삶의 상징이었다. 그는 희망이의 죽음이 은주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은주가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는 뇌경색 후 처음으로 휠체어를 벗어 던졌다. 굳어있던 다리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고통을 이겨내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할 수 있어. 은주를 찾으러 가야 해.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 그는 은주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쪽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은주가 왜 자신을 떠났는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떠난 것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배신감과 절망감은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은주를 만나면 가장 먼저 사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희망이의 마지막을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종환은 굳은 몸을 이끌고 힘겹게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기사는 그의 몸 상태를 보고 놀랐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택시는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강원도 깊은 산골로 들어섰다. 종환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며 은주가 이곳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했다. 그의 마음은 미어졌다. 마침내 펜션에 도착한 종환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은주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에는 은주가 희망이의 작은 시신을 품에 안고 울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다. 종환은 은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은주는 종환의 등장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종환이 휠체어 없이 스스로 걸어온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놀라움도 잠시. 그녀는 다시 희망이의 몸을 끌어안고 울었다. 종환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다. 당신을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그의 말에 은주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모든 오해와 고통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희망이의 작은 죽음은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가교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진정한 치유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작고 따뜻했던 생명, 희망이의 마지막 숨결이 차갑게 식어갈 무렵 김종환은 무릎을 꿇고 은주의 곁에 앉았다. 펜션 방 안에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억눌려왔던 감정들의 무게가 가득했다. 은주는 희망이의 작은 몸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종환의 손길은 차가운 위로가 아닌 함께 아파하는 따뜻한 공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은주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고통의 깊은 바닥에 다다른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교감을 시작할 수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희망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에 없이 맑았다. 그녀는 종환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휠체어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종환은 은주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당신이 혼자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게 둘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어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순간이 온 것이다. 은주와 종환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달빛이 숲을 비추고 있었다. 은주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 나는 복실이를 데려온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을 두고 온 것은 죄책감으로 남았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희망이마저 잃었으니 나는 실패한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를 탓하는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종환은 은주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굳어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온전히 느껴졌다. 아니, 실패하지 않았어. 당신은 희망이를 지키려 했고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줬어.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뇌경색 이후 내가 짐이 되어서 당신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당신에게 모질게 말했고 당신을 원망했어. 그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비겁함을 인정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평생을 가슴에 품어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당신이 학교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나는 당신을 외면했어. 은주는 그의 말에 숨을 멈추었다. 그것은 은주의 교직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사건이었다. 학부모의 허위 고발로 은주는 명예가 실추되었고 결국 교직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다. 그녀는 그때 종환이 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그 상처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때 나는 공무원으로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 당신의 일에 엮이면 내 경력에 해가 될까봐 두려웠지. 나는 당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당신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어. 나는 비겁했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비겁한 남편이었어. 종환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갈라졌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뇌경색으로 인해 마비되었던 것보다 이 비밀을 품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했다. 그의 냉정함과 무뚝뚝함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깊은 후회와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것을 은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은주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당신이 날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거였군요. 나는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내가 짐이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믿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오랜 오해와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눈물은 오랜 세월 골마 터진 상처를 씻어내고 있었다. 종환은 은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야. 당신은 나의 짐이 아니었어. 당신은 내게 유일한 희망이었어. 내가 짐이었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나는 당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다시 활기를 찾고 싶어도 나 때문에 그러지 못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나는 일부러 더 차갑게 당신을 밀어냈지. 그의 말은 은주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문을 풀어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수십 년간의 오해와 고통을 녹여냈다. 그들의 눈물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종환의 몸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은주의 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은주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종환을 용서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했다. 그녀는 희망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닫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희망이의 작은 죽음이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날 밤 펜션에는 희망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은주와 김종환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이의 작은 죽음만큼이나 무거웠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이해와 굳건한 사랑이 자리 잡았다. 그들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과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한민석의 협박과 언론의 맹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은주는 망설였지만 종환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괜찮아. 여보,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했다. 그들은 쏟아지는 질문과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 속으로 들어섰다. 종환은 굳어있던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가 휠체어 없이 서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 숨을 죽였다. 종환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뇌경색으로 인해
몸의 반쪽이 마비되었던 사람입니다. 의사도 저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실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계가 기적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과학을 믿었고 이성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하지만 희망이의 죽음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복실이가 가진 특별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희망이었습니다. 복실이와 새끼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마법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 덕분에 제 마음의 문이 열렸고 굳어있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종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은주를 바라보았다. 저의 아내는 희망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결코 사기를 치거나 유명세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저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자들은 더 이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순간 한민석이 나타났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게는 제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한민석은 격분하며 소리쳤다. 종환은 그런 그를 냉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에게는 이 아이가 돈벌이 수단이었겠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당신은 희망을 훔치려 했습니다. 종환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한민석의 위선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경호원들도 더 이상 그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언론은 한민석의 악의적인 행동과 그의 탐욕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의 명성은 순식간에 추락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은주와 종환은 복실이와 새끼들을 모두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들은 새끼들에게 좋은 집을 찾아주기로 결정했다. 이 아이들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6마리 새끼들에게 가장 좋은 가정을 찾아주었다. 아픈 아이를 둔 가족, 외로운 노인,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복실이의 새끼들을 입양 보냈다. 그들은 희망이의 작은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작은 희생이 2사람을 다시 이어주었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은주와 종환은 복실이와 막내 새끼 1마리만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막내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다시 지어주었다. 그 작은 아이는 죽었던 희망이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의 집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종환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었다. 그는 은주와 함께 매일 아침 복실이와 희망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희망이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 죽음이 가져온 더 큰 의미를 깨달았다. 기적은 마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었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었다.
그들은 복실이와 희망이를 통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